삼국지는 한국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비를 생각할 때 인애와 덕을 갖춘 군주, 백성을 사랑한 영웅으로 떠올립니다. 특히 삼국지연에서 유비는 눈물이 많고 의리를 중시하는, 그래서 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인물로 그려지지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과연 그는 정말 인의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위선자였을까요? 사실 유비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자주 드러납니다. 그는 수없이 실패하고 항상 다른 세력에 의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한실의 후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했죠. 오늘 영상에서는 영웅 유비라는 이미지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 즉 무능하고 위선적인 유비의 진짜 모습을 증거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유비는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조작된 이미지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다들을 버려서라도 인의의 가면을 지키려 한 유비 삼국지연에는 수많은 영웅적인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운, 즉 조자룡이 아기 유선을 구해오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비의 인애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비는 조조에게 쫓기며 궁지에 몰렸고 그의 가족들 역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조우는 홀로 적진을 뚫고 들어가 유비의 아들 유선을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적군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죠. 누구나 생각하기에 유비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조운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을 받아 앉자마자 곧바로 땅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 때문에 죽을 뻔했구나. 이런 아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겉으로는 부활을 생각하는 마음, 즉 인의를 드러낸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결코 단순히 인의로운 군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유비가 보여준 행동은 아버지로서의 본능, 즉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분과 이미지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자 관계와 가족에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효를 중시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언제나 감동적인 미덕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유비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짐처럼 여기며 내던졌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서로 볼 때 용납되기 힘든 행동입니다. 진정한 군주라면 혹은 진정한 아버지라면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조운에게는 내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던져버리는 극적인 행동을 통해 나는 인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그는 부하를 소중히 여기는 군주의 덕목을 보여주려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인의로운 군주라는 외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유비가 택한 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삼국지 속 유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늘 눈물과 감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자기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충신들을 감동시켰지만 실제로는 자기 명분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던 것이죠. 따라서 조운이 유선을 구해온 사건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비의 가면, 즉 인의의 영웅이란 허상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들을 버려서라도 가면을 지키려 한 그의 모습은 진정한 군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위선자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이 형제의 복수를 빌미로 삼은 유비의 야망 삼국지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관우가 동호의 손권에게 배신당해 목숨을 잃는 순간입니다. 관우는 유비와 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로 맺어진 형제였기에 그의 죽음은 유비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비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유비의 반응은 그야말로 분노한 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반드시 관우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며 전국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유비가 의리 있는 군주로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전쟁은 단순한 복수전이 아니라 유비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관우의 죽음 직후
촉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부를 안정시키고 위나라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제갈량과 조은의 만류를 무시하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 동호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전략적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호는 장강 이남의 풍요로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비가 손권을 꺾고 그 땅을 차지한다면 촉하는 단숨에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얻고 위나라와 맞설 수 있는 세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관우의 복수라는 명분은 사실상 남방을 장악하기 위한 핑계였던 셈입니다. 유비는 관우의 죽음을 정치적 자본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일흥 전투에서 유비는 육선의 화공전술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십만에 이르는 군대가 한순간에 불길 속에서 괴멸당했고 유비 자신도 치욕적인 패주 끝에 병을 얻어 결국 백제성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유비의 정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치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분은 정의로웠지만 실제로는 권력 확대를 위한 욕심이 개입된 경우 결국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유비의 일흥 전투는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의형제의 복수라는 미덕의 가면을 썼지만 사실상 야망과 권력욕이 본질이었습니다. 결국 유비의 선택은 의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리를 배신한 셈이었습니다. 관우는 생전에 늘 전략적 판단과 신중한 선택을 중시했는데 유비는 오히려 그 가르침을 저버리고 감정과 욕망에 휘둘려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일흥 전투 이후 촉하는 국력이 크게 쇠퇴했고 이는 훗날 삼국균형이 무너지고 위나라가 최종 승자가 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비는 겉으로는 의형제를 위한 복수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권력 확장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고 결국 그 자신과 국가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비가 결코 인의의 영웅이 아니라 야망을 감춘 위선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3. 손권의 미인계에 빠진 유비, 권력보다 욕망을 택하다. 삼국지에는 전쟁과 계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욕망과 감정이 역사적 결과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유비가 손권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려 했던 사건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손권은 형주 문제를 두고 유비와 갈등을 겪으면서 단순한 무력 대결 대신 미인계를 활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손씨를 유비와 혼인시키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유비를 장강 동쪽, 즉 동호의 수도에 묶어두어 세력 확장을 차단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유비는 이 함정을 곧바로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손씨의 미모와 권세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세상이라도 들어간 듯 정치적 계산보다 눈앞의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당시 유비의 처지는 위촉 5, 3분 구도를 만들어가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그는 권력의 길이 아닌 욕망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제갈량의 계획과 조언이 없었다면 유비는 동호에서 그대로 포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를 호위하던 조은이 신중하게 움직이며 탈출을 도왔기에 유비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이 그 한순간에 무너질 뻔한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도 지도자가 사사로운 욕망에 빠져 국정을 그르친 사례는 많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도 왕이나 신하가 미색에 홀려 국정을 잃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장면에서 늘 지도자의 수양 부족을 문제 삼습니다. 지도자는 사사로운 욕망보다 국가와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덕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장수의 용맹도 군주의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든 군주가 한순간 욕망에 무너지는 인간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약점 하나가 단순히 개인의 치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촉한의 운명을 좌우할 뻔한 위험 요소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유비의 또 다른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인의와 대의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쉽게 흔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영웅이 지녀야 할 절제와 통찰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손권의 혼인 계략에 휘말린 사건은 유비가 결코 철저한 영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과 명분을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의 욕망에 흔들렸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이 장면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도자의 진정한 자질은 전쟁터의 용맹보다도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고 큰 그림을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4대1을 내세워 형주를 차지한 유비 삼국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는 바로 형주입니다. 형주는 장강을 끼고 있어 남쪽으로는 풍부한 자원과 곡창지대를 확보할 수 있고 북쪽으로는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 5세 나라 모두가 형주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유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형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를 손에 넣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에 있었습니다. 유비는 스스로의 야망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대의라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나는 한실의 후손으로서 정통을 회복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형주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유비는 손권과 동맹을 맺고 조조를 견제하면서 형주를 잠시 빌려 쓰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형주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손권이 여러 차례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유비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갈량조차 손권에게 형주를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지만 유비는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대의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 형주를 움켜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비가 보여준 태도는 진정한 의리나 신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형제의 군주, 인해의 화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땅과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떠올려보면 신의와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늘 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신뢰는 국가 운영의 근본이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왕이나 신하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유비가 형주를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은 행동은 바로 이런 신의를 저버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권은 결국 유비의 위선을 간파하고 관우를 공격해 그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는 곧 일흥 전투로 이어졌고 유비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유비가 형주를 대의라는 명분으로 차지했지만 그 위선적인 행동이 오히려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온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비의 형주 점령은 대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야망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한실의 후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스스로를 미화했지만 실제 행동은 약속을 저버리고 욕심을 채운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비가 결코 진정한 인의의 군주가 아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며 그의 영웅적 이미지가 사실은 위선으로 가득 찬 허상임을 드러냅니다. 5. 임종전 유언. 제갈량을 묶어두는 계책. 중국의 역사와 삼국지를 잘 아는 분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비가 임종을 앞두고 제갈량을 불러남긴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직한 신하를 믿고 나라의 대계를 맡기는 듯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또 하나의 가면을 쓴 계책이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능은 10명의 조조보다도 뛰어나다. 만약 내 아들이 불추하다면 그대를 왕으로 삼아도 된다. 한국인의 정서에서 유언은 매우 신성하고 마지막 진심을 담은 말로 여겨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말, 스승이 제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유언을 곱씹어보면 단순한 신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제갈량을 묶어두고 자기 가문을 지키려는 이기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는 신뢰의 언어, 실제로는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10명의 조조보다 뛰어나다며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아들이 불추하다면 네가 왕이 되어도 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겉보기에 큰 신뢰 같지만 실제로는 제갈량이 결코 왕위를 찬탈할 수 없게 만드는 함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갈량이 유비의 아들을 제치고 권력을 잡으려 한다면 임종전 유비의 유언을 배신한 불충한 신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유비는 제갈량을 자유롭게 풀어준 것이 아니라 유언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둘째, 후계자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였습니다. 유비의 아들 유선은 역사적으로 무능한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유비 본인도 아들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갈량에게 나라를 맡기면서도 동시에 가문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 뒤에는 또 다른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자손이 무능하더라도 제갈량은 끝까지 우리 가문을 떠받쳐야 한다는 강요였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고려 말 권문세족들이 충신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면서 자기 가문의 권세를 유지하려 했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제갈량의 운명을 가둔 말이었습니다. 이 유언으로 인해 제갈량은 평생을 유비 가문에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만약 제갈량이 유선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갔다면 후세는 그를 충을 저버린 배신자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결국 유비의 임종 유언은 제갈량을 정치적 포로로 만든 장치였던 셈입니다. 마치 한국 역사에서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는 자율성을 주었지만 반대로 연산군처럼 군주의 살해사욕을 위해 신하들을 올가매었던 사례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비의 마지막 유언은 겉으로는 신뢰와 덕망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제갈량을 평생 동안 가문 수호자로 묶어두는 계책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나라와 백성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고 신하에게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권을 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끝까지 자신의 혈통과 가문을 우선시했고 제갈량이라는 뛰어난 인재조차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유비는 진정한 덕망의 군주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가문을 지키려는 계산과 신하를 이용하려는 계책을 놓지 않았던 위선적인 영웅의 탈을 쓴 정치가였을까요? 우유부단함으로 수많은 기회를 놓친 유비, 진정한 영웅은 위기 앞에서 고단함을 보여주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붙잡습니다. 그러나 유비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늘 우유부단했고 망설였으며 그 결과 수많은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첫 번째 예는 서주의 사건입니다. 도겸이 죽은 뒤 유비는 잠시 서주를 차지했지만 정작 이 지역을 확고하게 지배할 힘도 결단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조조가 서주를 노리자 유비는 강력히 맞서 싸우기보다 결국 무너지고 도망쳤습니다. 땅을 지키려는 강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는 확실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떠돌이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원소와의 관계입니다. 당시 원소는 막강한 세력을 자랑했지만 전략적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유비가 적극적으로 원소와 힘을 합쳐 조조를 견제했다면 역사의 흐름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조조의 세력이 날로 강해져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비의 우유부단함이 조조의 부상을 돕는 결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가장 뚜렷한 예는 관우의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관우는 형주를 지키며 위나라와 동호를 동시에 상대하는 중대한 위치에 있었지만 유비는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우가 고립되도록 방치했고 그 결과 관우는 결국 손권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또한 유비가 시의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역사 속 인물들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조선시대의 명장 이순신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한산도 대첩 같은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유비는 늘 결정을 미루고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 결국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차이가 영웅과 위선자를 가르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비의 우유부단함은 단순히 개인의 약점에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항상 인애를 강조했지만 정작 나라와 백성을 위한 현명한 결단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부족한 결단력은 이릉 전투에서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고 이는 촉한의 국력을 급격히 소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비는 겉으로는 인자한 군주의 모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결단력과 냉철한 전략가의 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비는 진정한 영웅이라기보다 오히려 역사의 흐름을 따라다니는 수동적인 인물, 그리고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한 무능한 군주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유비는 진정한 영웅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유비가 보여준 5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식마저 버려 이미지를 지킨 위선, 관우의 복수를 빌미로 한 권력 욕망, 우유부단으로 잃은 기회, 명분을 내세운 형주 점령, 그리고 제갈량을 묶어둔 마지막 유언까지. 이 모든 장면은 유비가 단순히 인의의 군주가 아니라 권력과 가문을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인 위선적 정치가였음을 드러냅니다. 물론 그는 촉한을 세운 집념과 인재를 모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내면은 진정한 영웅의 덕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유비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영웅은 명분을 말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끝까지 진실과 책임을 지는 사람일까?